때는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속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려는 목적이었죠. 마을 근처에 조용하고 한적한 민박집을 빌려서 우린 신나게 짐을 풀고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밤, 우리는 민박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간 우리 모두는 밤 공기에 취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포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주민이 전해준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라고 친구가 얘기를 꺼내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숲속에는 귀신의 집이 있다고 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한대.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라고 내가 웃으며 반문했지만 친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진짜라니까. 실제로 몇 명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 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우리는 전부 흥미를 가지고 내일 낮에 그 귀신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얘기만 듣고는 알 수 없는 그 집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빽빽하고 어두웠지만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깊숙한 숲속에 낡고 허름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은 말 그대로 귀신이 나올 법하게 생겼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벽은 퇴색하고 금이 가 있었으며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먼저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일 용감한 친구가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같이 따라와. 우리는 긴장한 채로 친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안은 너무 어두웠고 희미한 햇빛만이 깨진 창문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을 집어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책의 표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안을 열어보니 한 페이지 가득히 적혀있는 이상한 기호와 글자들이 빡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그 순간 크다는 둔탁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움찔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 문을 닫은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 모두는 급히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부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죠. 대신 저 집에 들어가지 말자. 맞아, 뭔가 정말 이상해. 결국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그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피곤했던지 잠에 빠졌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내 그 책과 집 문양이 머리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 밖에서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안을 느끼며 조용히 창문을 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박집 마당에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우리 방 창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창문 앞에서 멈춘 그 그림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림자가 창문을 열려는 듯 손을 뻗어오자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친구들이 깨어났고 우리 전부 방 안에서 혼비백산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림자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민에게 그 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걸 절대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소. 그 집은 불편한 귀신의 저주를 가진 집이라고 하오. 근처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집에 갇힌 영혼의 저주를 받게 되오. 설명 듣고 난 후 우리는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나기 위해 짐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서로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밤의 일에 대해 머릿속으로 곱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난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걸 말하면 안 된다는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밤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집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그 집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집의 저주는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집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도 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면 제발 신중하세요. 그 귀신의 집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름은 흑림이라고 불렸다. 흑림은 깊게 우거진 숲과 적막한 하늘로 유명한 곳이었다. 마을 주변엔 고대의 전설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세계와 차단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 몇 명이 흑림으로 자연 탐사를 하러 왔다. 이 대학생 중 하나인 느리하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 이름은 민철이었다. 민철은 어릴 적 할머니께서 늘 들려주시던 마을에 무서운 전설들이 떠올랐다. 그 전설 중 하나는 특히 그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것은 흑림의 여우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여우는 밤마다 사람들에게 접근해 혼을 빼앗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민철은 자칭 현대인으로서 이런 전설들은 단지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하려 했다. 일주일간의 탐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마을의 주민들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경계심을 보였다. 아침부터 해 질 무렵까지 그들은 숲을 탐험하고 식물과 동물들을 기록했다. 하지만 매일 밤이 되면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 날 밤이었다. 아주 조용하고 피스러운 바람 소리만 듣기 좋은 그런 밤이었다. 민철과 그의 친구들은 이날 밤 숲을 좀 더 깊게 탐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캠프파이어와 몇 가지 간식을 챙겨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숲속에서의 그 밤은 일반적인 밤들과는 달랐다. 무언가가 그들의 존재를 느끼게 했고 그들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그 폐가는 아마도 전설 속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벽에는 낡고 바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각 방마다 고대의 유물들이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철은 그것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흑림의 여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 여우는 여우의 형상을 한 존재가 아니라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으로 나타나 혼을 빼앗아가는 요구였다. 그리고 여우에게 혼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 숲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민철은 일기장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는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다. 그 순간 바람이 더욱 세게 불며 폐가의 문과 창문이 스스로 닫혔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마치 영혼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퍼졌다. 그들은 급히 탈출하려고 했으나 문은 꽉 막혀 열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방의 한 구석에서 환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흑림의 여우였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웃음이 어른거렸다. 민철과 친구들은 공포에 떨며 방 안을 돌아다녔지만 여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불길한 기운이 그들을 둘러싸며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순간 민철은 할머니가 전해준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우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민철은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감정을 모두 모아 외쳤다. 우리는 너에게 혼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전 여우의 환영은 체크처럼 사라졌고 문과 창문이 다시 열렸다. 나머지 친구들도 민철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여우를 물리쳤고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폐가를 빠져나왔다. 그 후로 흑림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농담거리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민철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여러 번 흑림을 찾아왔지만 그날 밤의 여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숲 속에는
여전히 신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굳게 믿고 경계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흥림의 여우에 관한 무서운 전설이 결코 그냥 낭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졌다. 흥림의 깊은 어둠 속엔 아직도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제가 20대 초반이던 어느 여름날 우리는 강원도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이번 여행은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이어서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산속에 위치한 한 펜션에 가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기 전에 미리 음료수와 간식을 사두었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희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여름 밤의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출발한 지 약 2시간이 되었을 때쯤 고속도로는 갑자기 중요한 공사로 인해 우회 도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우회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야 했는데 GPS가 가르쳐주는 방향을 따라서 운전하던 중 주위가 점점 어두워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전진했고 점점 깊어지는 산속으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밤이 되면서 도로 주위는 완전히 캄캄해졌고 다들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멀리 보이는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차는 정말 이상하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런 다른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차를 따라 달리게 되었는데 저희 차와 그 차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며 가던 중 갑자기 그 차가 주차등도 켜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멈춰선 그 순간 문득 차 뒤쪽 트렁크가 살짝 열린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앞차 쪽으로 향했지만 불빛이 없는 밤이라 트렁크 속 무언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핸드폰 라이트가 살짝 스쳐 지나가며 사람의 손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손목에 빨간 손수건이 묶여있어 즉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친구를 차에 태우고 급히 그 장소에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진도 할 수 없고 그저 앞을 향해 달리기만 했습니다. 대체 그 차는 왜 그곳에 멈춰 있었고 그 트렁크 속 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친구와 함께 다시 차로 돌아와 자동문을 잠그고 차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한 가로등 아래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위치를 확인하고 곧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 갑자기 차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에 놀라 차에서 다시 문을 잠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차를 찾지 못했지만 그 트렁크에서 인간 손을 보았던 기억은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아무리 밤이라도 사람 없는 곳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훈은 언제나 여행 도중에는 낮 동안 주행하고 만약 어두운 밤에 이런 기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빠르게 피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만이 우리가 현실에서 공포와 맞서는 방법일 것입니다.